미 국방부의 극비 기술 탈취 계획이 폭로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걔들 우리 부품 없으면 개박살나. 핵심 ECU 공급 중단과 기술 강탈 요구, 심지어 스파이까지 동원한 치밀한 각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내부 스파이를 잡아내고 양심적인 내부자가 미국의 추악한 계획을 폭로하자 전세는 단숨에 역전됐습니다. 동맹 배신한 미국. 중국과 다를 바 없다. BBC와 CNN 헤드라인이 터진 순간 불과 72시간 만에 유럽 전체가 등을 돌리고 미국의 방산업체는 추락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더 이상 신용할 수 없다.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친 미국의 오만한 민낯, 그 충격적인 몰락을 지금 공개합니다. 부국장님, 긴급회의 소집이에요. 지금 당장 3층 보안회의실로 오시래요. 비서 수전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5분, 평소 같으면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관보님이 직접 주재하신대요. 민간 방산업체 임원들도 오고 있다던데요. 저는 데이비드 헬리슨입니다. 미 국방부 국제방산협력실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에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방산협력을 총괄합니다. 제임스 콜린스 차관보가 직접 소집하는 회의는 흔치 않아요. 보통은 정말 큰일이 있을 때만 그러거든요. 서둘러 커피 잔을 놓고 재킷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동료 제니퍼 체니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긴급 소집을 받은 모양이었죠. 무슨 일인지 알아? 전혀 모르겠어. 너는? 어젯밤 나토 본부에서 급전이 왔다던데? 유럽 관련인 것 같아. 우리는 함께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키드 마틴 사람들도 온대.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민간 업체까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보안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데 회의실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양복 입은 민간인들이 보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 윌리엄 터너, 제너럴 다이내믹스 전략이사 로버트 베이커, 그리고 퍼시픽 다이내믹스 최고 경영자 토마스 레이놀츠까지. 제 눈이 레이놀츠에게 머물렀어요.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군용 전자장비 전문 업체였죠. 왜 이런 고위급 회의에 그가 있을까? 제 자리로 가는데 콜린스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펜타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콜린스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한국제 주력 전차죠. 저는 적잖이 놀랐어요. 우리 회의에 왜 한국 무기가 등장하는 걸까? 지난 6개월, 콜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차가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계약 현황이 나타났어요. 폴란드 180대, 루마냐 120대, 노르웨이 80대, 핀란드 50대, 에스토니아 40대, 체코 30대. 콜린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총 12개국 600대가 넘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계약 총액은 900억 달러입니다. 콜린스가 강조했습니다. 한화로 100조 원이 넘어요. 유럽 전후 단일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로키드 마틴 터너 부사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숫자가 확인된 겁니까? 국방정보국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콜린스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유럽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죠. 우리 주력 전차 유럽 수출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은 아예 제로였습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M1A2는 걸프전 이후 미국 방산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베이커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전차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직접 보시죠. 콜린스가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M1A2 대당 가격 900만 달러, K2 600만 달러, 납기 미국 36개월,
한국 6개월. 연비. 미국 리터당 0.3km, 한국 0.5km. 이건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관 제럴드 패튼 중령이 일어났습니다. 성능에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패튼 중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자동장전장치 속도, 우리보다 2초 빠릅니다. 최대 속도 시속 70km, 우리는 60km. 기동성은 30% 우수하고요. 복합장갑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패튼 중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무기가 뒤떨어진다는 말은 펜타곤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던 시절을요. 그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웠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니.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콜린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의 현대 로템 현지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내년 가동 예정이에요. 연간 100대 생산 능력입니다. 현지 생산까지? 터너 부사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어요. 부지 무상 제공, 세제 혜택 최대치. 이게 가동되면 동유럽 전체가 한국 전차로 채워질 겁니다. 한 해군 장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토 표준화에도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이미 생겼습니다. 콜린스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군이 K2 기준으로 훈련 체계를 재편하고 있어요. 곧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퍼시픽 다이내믹스 레이놀즈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레이놀즈에게 쏠렸습니다. K2의 심장은 미국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미소를 지었어요. 엔진 제어 유닛, ECU 말입니다. 우리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10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ECU는 전차의 두뇌죠. 엔진, 변속기, 무장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ECU 없으면 K2는 그냥 철 덩어리예요. 레이놀즈가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왜 이 회의가 열렸는지 깨달았어요. 정확합니다, 토마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테크 프리즈라는 제목이 크게 나타났어요. 저는 순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즈, 얼린다는 뜻이죠. 무엇을 얼린다는 걸까? 여러분, 콜린스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세부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1단계가 나타났습니다. ECU 공급 중단.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한국에 공급 중단을 통보합니다. 콜린스가 설명했습니다. 명분은 국가 안보 기술 보호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퍼시픽 다이내믹스 법무담당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계약서 13조를 보시면 됩니다. 국가안보상 사유 발생 시 일방적 해지 조항이 있어요.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이 단계가 떴습니다. 한국 생산 마비 유도. ECU 재고가 떨어지면 K2 생산이 멈춥니다. 콜린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현대 로템의 ECU 재고는 약 50개, 2달치 생산 물량입니다. 폴란드 첫 납품이 석 달 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린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40대를 납품 못하면 위약금이 30억 달러예요. 3조 원이 넘죠. 3단계. 기술 이전 협상 개시. 한국이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제안합니다. 콜린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K2 전체 설계도와 자동장 전장치 기술 데이터를 넘기면 ECU 공급을 재개하겠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강탈이었죠.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커 이사가 물었습니다. 4단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동맹국 압박 동원. 유럽 동맹국들에게 외교적 압력을 넣습니다. 콜린스가 설명했습니다. 나토 표준화, 합동훈련, 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K2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죠. 결국 한국은 양자택일이군요. 터너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을 넘기거나 시장을 포기하거나. 그렇습니다. 콜린스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가 이깁니다. 기술을 얻으면 업그레이드된 M1A3를 개발하고 포기하면 시장을 되찾는 거죠.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차관보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린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헬리슨 부국장.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합니다. 계약 조항을 활용하고 국가 안보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중국처럼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콜린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국장.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이건 국익을 지키는 정당한 방어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콜린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헬리슨 부국장, 일주일 뒤 서울로 출장 가세요. 제가요? 현대 로템 본사에 직접 가서 통보해야죠.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담당 아닙니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ECU 공급이 중단된다고.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도에서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녁도 거의 안 드셨잖아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제가 서울에서 마주칠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요? 그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동맹국 담당자일까? 아니면 배신자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공항 입구에서 현대 로템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헬리슨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현대 로템 국제협력팀 김민석입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호텔에 짐 풀고 쉬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본사로 가시겠어요? 김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바로 가죠.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사실 빨리 끝내고 싶다기보다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 것 같았어요. 현대 로템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K2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국 군대에서 시험하는 모습, 유럽 계약 체결식 사진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엔지니어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헬리슨 부국장님. 중앙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대 로템 해외사업본부장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폴란드 계약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곧 그 미소를 지워버릴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먼저 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파워트레인 개발팀 이도현 팀장님이시고요. 이도현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K2 엔진 시스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옆은 전자제어팀 한서윤 선임연구원님입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박 본부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국장님께서 축하차 오신 거죠? 폴란드 계약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ECU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사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박 본부장의 미소가 사라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ECU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안보기술보호 차원에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도현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공식 통보입니다. 박 본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럴 수가? 10년 계약이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서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사유 발생 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안보? 한서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10년간 공급해온 부품이 갑자기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고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시유에는 미국의 최첨단 제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중동 국가들에도 K2를 수출하려 하고 있죠. 이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도현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시유는 블랙박스예요. 우리는 내부를 열어볼 수도 없어요. 유출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박 본부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미 발주된 물량까지만 공급됩니다. 그럼 우리 재고는? 한서윤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0개밖에 안 돼요. 2달치예요. 폴란드 첫 납품이 3달 뒤인데. 이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임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엔지니어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박 본부장이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가격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계약 조건을 재협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K2의 전체 설계도와 자동장 전장치 기술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CU 공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 협력이죠? 저는 준비된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 강화 차원에서 상호 기술 교류를 제안합니다. 상호 기술 교류? 이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기술만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미국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요? 한서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콜린스 차관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건 박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안? 이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품 공급을 끊어놓고 기술을 내놓으라는 게 제안입니까? 이건 강도질이에요. 팀장님, 진정하세요. 박 본부장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18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독일까지 가서 배우고 밤새워 개발하고 수백 번 실패하면서 만든 기술이에요. 그걸 그냥 내놓으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 아니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 박 본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군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부사장 정태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본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부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헬리슨 부국장님. 정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정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럼 폴란드 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약금이 30억 달러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 공식 통보서를 전달하겠습니다. 3일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이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돌아봤어요. 그가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부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달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임무? 이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간 한국 담당하셨다면서요?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부국장님께 그냥 업무였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기술 배우려고 애원했어요. 이제 겨우 우리 기술을 만들었더니 빼앗으려 드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상부에 전해주세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20년 전 그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김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호텔로 모실까요? 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빽빽했죠.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현대 로템 본사 회의실에서는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도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절망한 눈빛, 핸드폰이 울렸어요. 콜린스 차관보였습니다. 헬리슨, 어떻게 됐나?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거부 의사가 확고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달을 거야. 3일 후에 다시 만나. 그때쯤이면 마음이 바뀌어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3일 후 다시 만난 그들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기적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3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다시 현대 로템 본사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회의실이었죠.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정태호 부사장, 박성민 본부장, 이도현 팀장, 한서윤 연구원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정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투체계개발부장 박채원 박사님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죠. 부국장님, 3일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 부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미국의 기술 이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 부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K2는 대한민국이 20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이를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럼 폴란드 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정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ECU를 국산화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국산화요? 얼마나 걸립니까? 90일입니다. 박채원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90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ECU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석 달 만에요. 가능합니다. 박채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ADD에서 10년 전부터 국산 ECU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코드명 블랙박스,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수식들이 가득했어요. 현재 완성도는 70%입니다. 박채원이 설명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완료됐고 하드웨어 통합과 최적화만 남았어요. 그래도 6개월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채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DD와 현대 로템의 정예 인력을 총동원하면 압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이도현 팀장과 한서윤 연구원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원이 말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핵심 엔지니어 15명도 파견됩니다. ADD 연구원 15명과 합치면 30명이에요. 가족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90일 동안 대덕 연구소에 틀어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정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부사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90일은 너무 짧아요. 실패하면 3조 원 위약금의 유럽 시장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될 겁니다. 차라리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도전하겠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맞아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도박이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폴란드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미 시도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재편 일정에 맞춰야 한대요. 연장 불가입니다. 그런 부분 기술만이라도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정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문을 열면 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왜 독자 국방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순간 때문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에게는 자존심과 자주권의 문제였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채원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워싱턴에 전달해주세요. 한국은 90일 안에 ECU를 국산화할 것이고 성공하면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영원히 이 시장을 잃게 될 거라고요. 그건 협박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고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90일은 정말 짧거든요. 그럼 왜 하시는 겁니까? 딸이 있어요. 8살이죠. 이도현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물어볼 겁니다. 아빠는 그때 뭘 했냐고. 사진 속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기술을 넘겨줬다고? 아니면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했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셨어요. 이도현이 계속했습니다. 70년대에 맨손으로 배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 인류가 됐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포기는 제 사전에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이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결의였어요. 로비로 내려오니 한서윤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수술 날짜 잡혔다고? 언니한테 부탁해. 내가 나중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알아.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끄는 한서윤이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통화를.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프신가 보죠?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세요. 다음 주에요. 한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덕에 있어야 해요. 그만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너무 큰 희생입니다. 희생이요?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예요. 우리 미래를 위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한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짠 알고리즘 보실래요? 퍼시픽 다이내믹스 것보다 20% 빠릅니다. 아직 테스트는 못했지만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한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얕봤어요. 그게 실수였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도현의 딸 사진, 한서윤의 떨리는 목소리, 박채원의 자신감, 정 부사장의 결의.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미래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거였죠. 호텔방에서 콜린스 차관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이시우를 국산화하겠답니다. 얼마나 걸린다던가? 90일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90일? 헬리슨, 자네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 최소 2년은 걸려. 하지만 그들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기술이 만들어지나? 한국이 현실을 모르는 거야. 한 달 뒤면 무릎 꿇을 걸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 콜린스 차관보일까? 아니면 이도현 팀장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90일 후 제가 다시 이 도시에 왔을 때 목격하게 될 기적을요. 그리고 그 기적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줄은요. 다음날 저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이도현이었습니다. 부국장님, 90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저희의 답을 보여드리죠. 저는 문자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응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를 예상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30명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 계획, 90일 일정, 그들의 결의까지 상세히 적었어요. 콜린스 차관보는 보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 제정신이 아니군. 뭐, 알아서 망하겠지. 하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니퍼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봤어? 그녀가 건넨 건 국방정보국 정보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이시우 국산화 프로젝트에 대한 첩보였죠.
대덕연구소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대.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30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작업 중이래. 진짜 하고 있네. 하긴 하는데 제니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 첫 시제품이 완전히 실패했대. 센서 인식률이 50%밖에 안 나왔다던데. 50%면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분석관들은 한 달 안에 포기할 거라고 봐.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박차를 가했어요. 이상한데 제니퍼가 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도 실패했어. 응답 속도가 300ms래. 목표는 50인데 그럼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근데 포기 안 해. 오히려 인력을 더 투입했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가 5명을 빌려왔다던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죠. 40일째 되던 날 콜린스 차관보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상황 보고 들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차관보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슬슬 압박을 강화할 때야. 콜린스가 웃었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 폴란드에 로비 시작하게. K2 계약 재검토하라고. 토마스 레이놀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우리 전직 국방장관을 보냈어요. 좋아. 한국을 더 조이는 거야.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거절했대요.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비를 정중히 거절했어. 왜요? 한국이 폴란드 정부에 전체 상황을 설명했대. 미국의 압박까지 전부. 폴란드가 화났나 봐. 동맹국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콜린스 차관보는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었거든요. 50일째, 저는 우연히 한국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였어요. K2 국산화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의 눈물 제목의 기사였죠.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대덕연구소 앞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한 엔지니어의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이도현의 아내 인터뷰가 있었죠. 남편을 한 달 넘게 못 봤어요.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봅니다. 딸아이 생일도 못 챙겼죠. 하지만 이해해요. 남편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엔지니어, 가족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딸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언니가 간호했고 한서윤은 병원에 전화만 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죠. 60일째, 펜타곤에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시제품도 실패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역시 콜린스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곧 뺏기 들 거야.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는 걸까요? 이미 3번 실패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세거든.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으로 기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10살 아들 조시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한국 애들이 K2 자랑하던데? 조시가 말했습니다. K2. 응. 한국 전차. 유럽에서 엄청 팔렸다며? 우리 전차보다 좋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어? 나도 좋다고 했어. 진짜 멋지더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들의 순수한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70일째. 제 이메일로 이상한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죠.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덕연구소 내부 사진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 빈 커피캔이 수북이 쌓인 책상, 칠판에 가득 찬 수식들. 마지막 사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사진 아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미국은 이들의 영혼을 꺾으려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가? 다음 날, 저는 콜린스 차관보를 찾아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에 대한 압박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콜린스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헬리슨?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족도 못 보고 그게 우리 문제인가? 콜린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야.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면 끝날 일이지. 하지만 헬리슨, 콜린스가 일어났습니다. 자네 설마 한국 편 들려는 건 아니겠지? 자네 국적이 어디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뭐? 우리는 국익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동정심 때문에 미국 이익을 포기할 순 없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0일째 중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큰일이야. 제니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뭔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 뭐라고요? 네 번째 시제품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 속도가 48ms래. 목표가 50이잖아. 거의 성공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보국 보고서야. 확실해. 센서 인식률도 98%까지 올라왔대.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어요. 콜린스 차관보는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국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무슨 조치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핵심 부품 수출을 막는 거야. 한국이 필요한 특수 반도체 칩이 있어. 그거 수출을 금지하면. 차관보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콜린스가 저를 쏘아봤어요. 헬리슨, 자네 요즘 이상해. 한국 편 드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과하게? 콜린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죽어가고 있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부품 수출 금지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이 일본에서 대체 부품을 구했대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85일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셨어요. 집 근처 바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생각했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부국장님, 저 이도현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시우 국산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D-Day -5일입니다. 닷새 남았어요. 이도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부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축하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국장님도 힘드셨죠? 알아요. 부국장님도 원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닷새 후에 뵙겠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바텐더에게 말했어요. 한 잔 더 주세요. 축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90일째가 다가왔습니다. 펜타곤은 긴장 상태였어요. 한국의 최종 테스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정보국 최종 보고입니다. 제니퍼가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산 ECU는 성능 목표치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최종 실차 테스트만 남았어요. 콜린스 차관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해낸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키드 마틴 터너 부사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말도 안 돼. 90일 만에 어떻게?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니퍼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 레이놀즈 최고 경영자가 일어났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콜린스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정보국 국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중대 정보입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프로젝트 내부자가 우리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코드명 레이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구죠?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신원은 극비입니다. 하지만 고위급 엔지니어로 추정됩니다. 정보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핵심 설계도 일부를 넘겨받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자가 있다니?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죠 뭐. 레이놀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했어요. 기술 정보당 10만 달러씩. 저는 역겨웠습니다. 이건 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스파이? 콜린스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보 수집이야. 헬리슨.
합법적인 정보 활동이지. 하지만 닥쳐 헬리슨, 콜린스가 소리쳤습니다. 자네 도대체 어느 편이야? 계속 한국 편 들 거면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라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일이었을까? 핸드폰을 꺼내 이도현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내부자가 있다고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후회였죠. 이틀 뒤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정보를 기다렸어요. 한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제니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덕연구소에 비상이 걸렸대요. 무슨 일입니까? 내부자가 발각됐어요. 한국 보안팀이 체포했대. 콜린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신원은 아직. 잠깐만요. 제니퍼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 로템 부장급 엔지니어래요. 이름은 김우철. 저는 그 이름을 몰랐지만 콜린스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우철? 미국 유학파 아닌가? 맞습니다. MIT 출신이고 퍼시픽 다이내믹스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대요. 얼마나 유출됐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난리예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K2 프로젝트 내부 스파이 적발,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 유출 시도, 91 혈투, 내부에 적이 있었다.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배신감, 분노, 내부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이거 큰일인데,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콜린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무부. 즉시 공식 부인 성명 내. 우리는 그런 활동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죠. 여보세요? 부국장님. 이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차가웠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뭘 말입니까? 김우철 부장 말입니다. 그가 미국 스파이였다는 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알고 계셨군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피땀 흘릴 때 미국은 내부자를 심어놓고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거군요. 팀장님, 그건 실망입니다. 이도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부국장님을 신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 부국장님도 시스템의 일부였네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다고요? 이도현이 쓴웃음을 쳤습니다. 아니면 막고 싶지 않았던 거죠. 차이가 뭡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최종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김우철 때문에 2주를 허비했어요. 설계 일부를 다시 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는 무슨... 이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부국장님께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팀장님, 내일 창원 공장으로 오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과소평가한 한국의 힘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15년간 한국 담당으로 일하며 그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그들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콜린스 차관보를 찾아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출장 가고 싶습니다. 왜? 이제 와서 뭐하게? 최종 테스트를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요. 콜린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서 확인해. 정말 성공하는지.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될까? 성공일까? 실패일까? 그리고 저는 어떤 편에 서야 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죠. 3시간 걸렸습니다. 현대 로템 창원 공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제게 달려들었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테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제 신분을 확인하더니 망설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리스트에 없으신데요. 이도현 팀장께 연락해보세요. 잠시 후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부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중이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도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제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김우철 건도 그렇고 됐어요. 이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보여드리죠. 우리가 뭘 이뤘는지. 그가 저를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실내 공간이었어요. 중앙에 K2 전차가 서 있었죠. 주변에는 각종 센서와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국산 ECU를 장착한 K2입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박채원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부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곧 보시죠. 박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람석에는 정부 인사들과 외국 무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단장도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대사관 무관도 있었죠. 존스 대령님도 오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거겠죠. 이도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걸 보러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서윤 연구원이 제어실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국산 엔진 제어 유닛 최종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K2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퍼시픽 다이내믹스 제품과 똑같았죠. 첫 번째 테스트, 응답 속도 측정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5ms. 목표치 50보다 빨랐어요.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센서 통합 인식률입니다. K2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회전, 우회전, 가속, 감속,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인식률 99.2%. 한서윤이 외쳤습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세 번째 테스트, 자동장 전장치 연동입니다. K2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표적을 향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됐죠. 장전 시간 5.8초, 퍼시픽 다이내믹스 제품은 7초였죠. 이도현이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빠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번째 테스트, 극한 환경 내구성입니다. K2가 특수 챔버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영상 50도까지.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영하 40도까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진동 테스트, 전자기파 테스트, 연속 작동 테스트. 모든 걸 통과했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실전 사격이었죠. K2가 야외 사격장으로 나갔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 표적이 있었어요. 발사 준비. 이도현이 명령했습니다. K2 포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죠. 2초 후 표적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영중. 시험장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임원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박채원 박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92일.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0일 동안 30명이 목숨 걸고 만들었어요. 가족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폴란드 조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해내셨군요. 대령님, 약속대로 납품하겠습니다. 정태호 부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추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국산 ECU로요. 그때 미국 대사관 존스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현 팀장님, 축하합니다. 존스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이도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미국에 전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부품 없이도 세계 최고 전차를 만들 수 있다고요. 존스 대령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한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서윤 연구원이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 수술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죠. 다른 엔지니어는 어린 딸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 오늘 저녁은 아빠가 해줄게. 박채원 박사는 동료들과 포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이도현이 다시 제게 왔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증오했어요. 미국을, 부국장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이도현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미국이 우릴 압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술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편하게 퍼시픽 다이내믹스 제품을 계속 썼겠죠. 이도현이 K2를 가리켰습니다. 이 위기가 우릴 독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랍니다. 그날 밤, 현대 로템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고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91의 교훈이었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요. 우리의 압박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적대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 공장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이틀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첫 납품 물량 40대가 부산항에서 선적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의 명령이었죠. 끝까지 지켜보라고요. 부산항은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에 K2 40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새로 생산된 것들이었죠. 국산 ECU를 장착한 첫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령단이 도착했습니다. 안제이 코발스키 대령이 단장이었어요. 그는 한국군 예복을 입은 정태호 부사장과 악수를 나눴죠. 부사장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계약은 신성한 거니까요. 폴란드 기술팀이 K2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엔진 상태, 무장 시스템, 그리고 ECU까지. 놀랍습니다. 폴란드 수석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이 ECU,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네. 90일 만에 개발했습니다. 이도현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90일? 폴란드 엔지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폴란드 방산연구소에서는 5년 걸릴 일인데요. 저는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 토마스 레이놀즈 최고 경영자였죠. 레이놀즈 씨? 여기는 왜? 헬리슨 부국장. 레이놀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설득해보려고 왔어요. 지금 와서요? 우리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레이놀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주가가 60% 폭락했습니다. 한국 계약이 취소되면서 유럽 다른 나라 계약도 줄줄이 취소됐거든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인정합니다. 레이놀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설마 90일 만에 해낼 줄은. 이도현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레이놀즈 씨, 오셨군요. 팀장님. 레이놀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우리가 한국 ECU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이선스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기술을 사겠다고요? 네.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놀즈가 망설였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그걸 돈으로 팔 순 없어요. 레이놀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덧붙였습니다. 협력은 가능합니다. 기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하세요. 레이놀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이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려? 레이놀즈 씨 제안이요. 거절한 게 맞나요? 제 생각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결정이 옳습니다.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국장님도 변하셨네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적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K2를 하나씩 들어 올려 화물선에 실었어요. 첫 번째 전차가 선적되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폴란드군 역사상 최초로 한국제 전차를 도입하는 순간이에요.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태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코발스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추가요? 100대 더 주문하겠습니다. 국산 ECU 버전으로요. 현장이 또 한 번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90일 전 우리는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강해졌고 우리는 시장을 잃었어요. 저녁이 되어 부산항을 떠날 때 이도현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부국장님, 워싱턴 돌아가시죠? 네.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미국에게 손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차관보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아마 화를 내시겠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니까요. 이도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국장님, 고마웠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맙죠.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눈을요? 진정한 동맹이 뭔지 깨달았어요.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친구로 만나요. 그러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부산항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화물선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K2 40대가 실려 있죠. 한국의 기술, 한국의 자존심, 한국의 미래가. 호텔에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썼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90일이라는 불가능한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동맹국을 신뢰하지 않고 압박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잃었고 한국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잃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한국을 종속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미 동맹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길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몰랐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콜린스 차관보에게 소환됐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헬리슨, 콜린스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제 보고서였죠. 이게 뭐야? 한국 찬양문이야? 사실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사실? 콜린스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한국을 동등하게 대하라고? 자네 정신이 나갔어? 차관보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졌어요. 닥쳐. 콜린스가 소리쳤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뉴스입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BBC 뉴스였죠. 속보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K2 추가 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20대에 더해 100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목할 점은 새로 개발된 한국산 엔진 제어 유닛을 장착한 버전으로 주문했다는 겁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같은 버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콜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앵커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주가가 오늘 하루 동안 40% 폭락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ECU 국산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콜린스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고요. 나가. 콜린스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니퍼를 만났어요. 데이비드? 큰일이야.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대. 무슨 청문회요? 한국 K2 사건에 대한 거야.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책임을 물을 거래. 일주일 후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죠. 청문회장에는 카메라가 즐비했고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콜린스 차관보, 레이놀즈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저까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상원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차관보님, 왜 동맹국인 한국에 이런 압박을 가했습니까? 레이놀즈 씨, 내부자를 통한 스파이 활동이 사실입니까? 헬리슨 부국장, 현장에서 본 한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말이죠. 부국장께서는 이 작전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열정, 희생,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했어야 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콜린스 차관보는 사임했고 레이놀즈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상원의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헬리슨 부국장,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제 의무였을 뿐입니다. 국방부에서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캐서린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여보, 뉴스 봤어. 잘했어. 고마워.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으니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헬리슨 부국장님, 한국 정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초청이었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도현, 박채원, 한서윤, 정태호 부사장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헬리슨 부국장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만찬 후 이도현과 산책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부국장님, 미국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좌천될 것 같아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거울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 국제협력 고문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부국장님은 양국을 모두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가족이랑 떨어져야 하니까. 데이비드, 캐서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 우리는 지지할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국방부를 떠나 현대로템 국제협력 고문이 됐어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일했죠. 어느 날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더욱 확장되어 있었어요. 월 70대 생산 체제입니다. 이도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국산 ECU 장착이에요.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ECU 기술을 배우고 싶대요. 독일이요? 네. MTU 엔진연구소에서요. 제가 10년 전에 일했던 곳이죠. 이도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게 됐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장이구나. 그날 저녁 이도현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죠. 아빠, 이 아저씨가 미국 사람이에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 친구야. 미국 사람도 착한 사람 있구나.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도현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아니 이제 고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게 이름 부르세요. 데이비드라고요. 좋아요, 데이비드. 이도현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우정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일 전 제가 한국에 압박을 전달하러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관계자 데이비드 해리슨과 한국 엔지니어 이도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한국 K2 기술을 탈취하려다 오히려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91. 단석 달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양심을 따라 진실을 말하는 미국 관료의 용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자존심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70년간 쌓아온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당당한 기술 강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K2가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는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